네, 이번 시간에는 그 356페이지 2장 과세거래부터 들어갈게요. 과세거래라고 해서 이제 우리 과세 대상인 거래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서 재화의 공급하고 앞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얘네 둘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가 공급한 것만 우리가 과세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꼭 사업자가 수입한 걸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과세를 한다. 그 대신 우리가 징수해주는 세관장이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이거 따로 설명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과세 대상이 세 가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재화의 공급부터 먼저 살펴보고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전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우리 재화가 뭐니 이렇게 배웠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재화가 아니라는 게 있었죠. 재화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나 아니면 화폐 대용 증권하고 유가 증권, 그 다음에 임치불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참고 증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참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은 전부 다 재화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고 참고증권 중에서 임치분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참고증권은 또 재화가 아닌 케이스로 보기로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재화의 공급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한대요. 이건 용어의 차이인데 계약상의 재화의 공급과 이제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기 책 공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급이냐면 얘네는 계약상과 법률상에 이제 실질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공급.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공급이 되면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고 또 얘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공급으로 보겠다. 그걸 뭐라고 보냐면 용어가 좀 여러 가지인데 간주 공급.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뭘 표현할 거냐면 의제 공급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네는 처음 부가세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약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물건을 이제 많이 판매하고 사보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따로 배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하기로 했는데 실제 공급은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으로 실제로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시키겠다. 이런 케이스로 나온 거니까 그 중에 실질 공급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계약상의 실질 공급, 법률상의 실질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매매계약이다. 책에 여러분들 356페이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해서 매매계약 뭐라고 되냐면 가공계약, 그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 거기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계약인지 볼 거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 그 다음에 소비대차. 교환하고 이제 소비대차는 비슷한데 얘네들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법률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경매라는 게 있고 공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률상의 이제 공급인데 경매, 공매, 수용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사적 경매 이런 것도 이제 되겠지만 경매라는 거는 물건을 팔 때 이제 가격 제시를 가장 높이 한 사람한테 물건을 낙찰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거고, 공매라는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매각을 한다는 거라서 이제 공매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매각이고, 수용이라는 거는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국가의 이제 토지를 이제 땅을 낼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토지였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내기 위해서는 내 토지가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이거 파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보통 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법률상 용어로 이제 우리 공급이 될 텐데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 한번 볼까요? A가 이제 재화로 불리는 것들을 B한테 이제 항상 뭘 할 거냐면 공급을 할 거예요.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 부가세를 과세를 A한테 하는 거예요. A한테. 그 대가가 100원이면 아까 우리 처음 배운 것처럼 100원이면 그에 대한 10원만큼 100원만큼 뭐랄까 그냥 과표라고 해서 이제 금액을 계산하는 매출세 계산하는 근거고 거기에 10%인 부가세를
10을 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은 어떻게? 이 10을 받아와서 내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럼 공급에 대한 대가인데 A는 돈을 받았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 공급이 일어나면 부가세가 이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 매매, 매매는 종류가 다양해요. 현금 매매, 현금으로 실제로 받아와서 내는 케이스 있고, 그리고 외상 판매도 있을 수 있죠. 얘를 지금 현금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얘가 공급하면 네가 공급한 시점에 뭐부터 내야 돼? 부가세부터 내셔야 돼요. 내시고 나서 나중에 대가를 이제 얼마를 받아요? 110원을 받아오면 그거 내가 이미 내놓은 거니까 10원을 대신 내줬으니까 그 110원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상 거래, 외상 판매. 또 이제 할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지만 돈은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아니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 이런 것처럼 할부 판매도 당연히 매매가 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거래에는 거기나 뭐 책에는 없겠지만 외상 판매, 할부 판매, 현금 판매가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거래인데, 가공 거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공이라는 건 위탁 가공인데, 위탁 가공을 쓸게요. 위탁 가공인데 앞에서 간단히 나왔었어요. 이게 단순 가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 가공인데 단순 위탁 가공은 뭐라고 되냐면 용역이라고 나왔어요. 용역의 공급. 근데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부담해서 가공을 한대요. 그럼 내 자재를 붙여서 가공한다. 이걸 재화로 본대요. 재화의 공급으로.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밑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가공은 용역도 있겠죠. 용역도 있겠지만 재화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 특징이 뭐냐면 용역은 완성하면 가공을 완성했을 때 우리가 공급한 걸로 보겠지만, 얘네들은 주요 자재를 붙여서 가공하면 실제 가공된 재화가 인도됐을 때, 팔렸을 때 공급한 걸로 봐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는 여러분들이 용어가 보통 어디 나오는 거냐면 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A라는 사업자가 이제 회사라고 할게요. 삼성전자라고 하고, 이제 B라는 이제 사업자라고 할게요. 사업자가 이렇게 뭘 받을 거냐면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해준대요. 주식을 발행하면 얘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이제 대가를 지급할 건데, 대가를 당연히 돈 주고 사면 이제 봐요. 얘 입장에선 공급한 건 주식, 얘는 돈. 주식은 우리가 재화가 아니라고 했죠. 유가증권. 그래서 과세가 안 될 거고 얘도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이 과세가 없는데, 지금 뭘 할 거냐? 현물로 주식을 산대. 그 출자를 현물로 했다는 건데, 그때는 현물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라고 할 건데, 건물을 주고 주식을 받았을 때는 얘 입장에선 준 게 뭐예요? 준 게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않는 거니까 A는 과세를 안 하지만, 현물로 준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B는 얼마를 이제 과세할 거냐면, 이 건물 제공한 자산의 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공급한 자산의 시가가 요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A는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만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한 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시가만큼, 요 금액 계산하는 건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건물의 시가만큼 과세를 할 건데, 이때 B가 우리 현물 출자를 현물로 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아닌 현물로 했다고 해서 이걸 현물 출자라고 불러요. 여기를 현물 출자라고 하고, 현물 출자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인데, 교환도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러분들 이제 A가 자기네 기계 A를 주고, 빨간색이에요. 기계 A를 주고 A가 B한테 기계 B를 줬다는 거예요. 서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A 입장에서는 기계 A가 나갔으니까 기계 A의 시가, B는 기계 B의 시가라고 해서 요만큼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교환했다고 해서 그걸 네트 상계 쳐갖고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보낸 재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가만큼은 과세가, 양쪽이 과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를 서로 이제 그만큼 부담해서 내셔야 된다. 그래서 요 교환이나 이제 소비대차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걸 교환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A가 원재료가 필요한 게 있네 봐요. 원재료가. 그래서 B가 필요한 원재료를 A한테 꼬은 거야. 그래서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1억씩 꼬았어요. 그럼 A가 그 재료를 준 상태에서 B가 나중에 원재료를 구입해다가 그걸 다시 갚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종, 동량, 동질의 우리 재화를 나중에 이제 갚았을 때 빌린 다음에 갚은 이런 행위들은 교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간 원재료, 얘가 준 원재료의 시가만큼 각각 과세를 하는 거죠. A의 원재료, B의 원재료를 시가만큼 과세를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물출자, 교환, 소비대차 이런 식으로 제공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매, 공매, 수용이 일어날 건데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과세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률상의 용어로 이런 게 실질 공급이 되는 거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나 봐요. 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내 건물이 이제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압류가 들어가서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나는 건물이 나가는 거죠. 건물이 나가는 거는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되고 공매, 수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세되는 재화가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이것처럼 과세가 될 건데 얘네들은 특정 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건 또 과세 안 하겠대요. 그건 뒤에 나올 테니까 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356페이지랑 350 거기 7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도 같이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재화 공급이 아닌 것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 2번, 3번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1번 보시면 이런 건 있어요. 얘가 공급을 했는데 얘 입장에서 물건이 나가면 과세야. 과세인데 지금 B 입장에서 보면 도달하기 전에, 여기로 가기 전에 뭐가 되냐? 이게 파손되거나 도난당했거나 부패가 됐거나 그래서 B한테 안 갔대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실제로 팔리진 않은 거죠. 도달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도난당했으면 B는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 외에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 감모, 손 등에 의해서 재고가 망실, 명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금 A가 실제로 물건은 이제 공장에서 나갔지만 그 나간 물건이 나중에 도난 파손이 돼서 이제 B한테 도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증명을 하실 건데 그때는 A를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2번, 3번은 뒤에서도 나오니까 다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화의 공급 중에 실질 공급을 이 두 가지로 배웠고 얘네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고 밑에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내기도 좋고 항상 이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는데 일단 뭐라고 되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제목하고 같이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담보 제공이래. 담보 제공.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그냥 빌려주진 않죠. 내 집을 담보로 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집이 10억 원짜리인데 10억 원을 담보로 3억 원을 받은 거예요. 차입을 한 거죠. 그래서 3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렇게 담보로 해서 차입을 했다고 해서 그 담보된 집이 지금 넘어간 건 아니죠. 그 건물을 담보로 차입을 했을 때 건물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담보 자체는 담보 제공 자체는 뭐가 아니냐면 재화의 공급은 아니다. 일단 왜냐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담보 제공 자체는 공급이 아닌데 만약에 요거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으로 단서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보시면 채무 불이행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걔네들이 이제 법원에 얘기해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건물을 팔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3억 원만큼 갖고 갈 거예요. 그때 건물이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때 건물이 팔리면 그때는 뭐예요? 공급으로 봐야죠. 건물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담보권자가 환가 처분을 행사해서 담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때는 공급으로 보겠다. 팔린 거니까 그때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처분은 당연히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사업양도. 이 사업양도는 이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거예요. 포괄양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그걸 제가 사례랑 같이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PC방을 A가 지금 B한테 판대요. 이렇게 A가 B한테 팔면
원래는 PC방이라는 요 재화가 팔리면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맞아요. 맞는데 그냥 A가 PC방 그대로 넘기겠대요. 그대로 넘겨서 다 넘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B는 그거 받아서 보통 사업을 보통 PC방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가를 이제 받을 때 보통 PC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금액은 제가 쓸 테니까 10억 원에 대해서 1억짜리 PC방을 넘겼을 때 1억 원을 받아오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관할 세무서에 1억을 내겠죠. 1억을 내고 관할 세무서에서 B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 갖고 1억을 받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데, 굳이 사업은 그대로 할 건데 굳이 돈을 1억을 받았다가 냈다가 받는 행위,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사업의 포괄량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요 과세 대상으로 빼줬어요. 이거를 빼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내도 되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 상태에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의 포괄량도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건 있어요. A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인데 B는 간이 과세자였어. 간이 과세자였는데 일반 과세자로부터 봐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간이 과세자가 사업을 포괄량도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일반 사업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기부터 바뀔 거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규정은 알고 있을 필요 있고, 또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정이 나오니까 그냥 사업 포괄량도는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일단 아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조세의 이제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 물납이란 건 이제 뭐냐면 세금을 물건으로 내겠다는 거죠. 보통 지금 국세에서 이제 국세랑 지방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간단한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개념만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그때 자세히 한번 더 배울 거니까, 국가가 징수하는 징수체가 국가인 경우는 이제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주체다. 그러면 지방세라고 부르는데, 보통 국세 중에서 여러분들 상속세가 지금 남아있는데, 상속세가 우리가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으로.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그래서 지금 건물로 이제 세금을 내겠대요. 상속한 건물로. 그래서 그 물납을 할 때는 건물이 넘어가는 거죠.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물납이니까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국가로 넘어가니까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 부가세를 받아다가 내는 건데, 국가로부터 받아서 국가로 낸다? 부가세를?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가 어차피 받아내는 거니까 굳이 지급을 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납은 아예 재화의 공급으로 이제 제외시킨 거죠. 제외시켰으니까 물납되는 대상은 부가세는 상관없다는 거죠. 부가세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한 경매 공매 수요. 경매 공매 수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사례를 넣어서 볼 테니까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법률상 용어에 의한 경매 공매 수용은 원칙적으로 공급 맞아요. 공급 맞는데 그 중에서 법이라고 해서 뭐라고 되냐면, 요 경면은 민사집행법. 이건 나중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법이고, 이제 공매는 국세징수법이에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그 다음에 수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이었었는데, 하여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무슨 법이 붙잖아요. 그 법에 의한 경매 공매 수용은 과세 안 하겠대요. 재화 공고를 보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가 있는데, A라는 자가 빚이 많은 자야. 빚이 많은 자고, 채권자라는 건 이제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채무자인데 돈을 이렇게 꿔서 이제 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뭐가 있냐? 얘가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압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얘 건물이 이제 빚의 3자인 B한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그 대가를 주겠죠. 이렇게 대가를 10억을 이제 주면, 10억을 주게 되면 당연히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1억도 줘야 돼요. 1억 주면 A는 세무서에 1억을 이렇게 납부하는 거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았겠죠. 항상 우리 사업자끼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1억을 받아가요. 공제를 받아간다. 이렇게 받아갈 건데, 얘가 1억을 납부를 했으면 받아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채권자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11억을 다 뽑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부가세는 얘가 내야 되니까 국가에 뭐가 생겨? 조세 채무가 생겨요.
국가의 빚이 또 생기는 거예요. 채권자는 아예 또 받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받고도 아예 또 지금 자기 안 받은 돈이 많으니까 이 부가세인지 뭔지 상관없이 다 받아간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1억은 받지 못해요. 못하는데 얘가 세금계산서를 줬기 때문에 얘한테 뭔 줘야 돼요? 1억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저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토지, 예를 들어서 수용되는, 법에 따라 수용되는 케이스에서는 얘가 그걸 납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국가가 조세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조세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뒀냐? 아예 이거 공급으로 오지 말래. 그래서 너 1억도 주지 말고 이 거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0억만 주는 거래가 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11억이 가는 게 아니고 10억만 가도록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화의 공급 안 보겠지만 얘네들은 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공급을 안 보는 케이스다. 그래서 358페이지까지 4번까지 설명했고, 그럼 나머지 앞에서 설명한 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케이스가 몇 개 더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것도 뭐 아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밑에다 한번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참고증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참고증권은 재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걸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6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여러분들 참고사항에 1번만 체크해 놓으세요. 1번만. 나머지 그 2번부터 6번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1번에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 수탁 사업자에게 무한 반출했대요. 무한 반출하면 위탁 가공을 위한 예를 들어서 원재료 무한 반출이 일어났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 대신 나중에 반출된 재화가 이제 가공이 돼서 이제 그게 팔리면 그때 수출로 볼 건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신탁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탁 재산 관련해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참고사항 제일 밑에 보면 신탁 재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할게요. 그래서 따로 할 거고, 하여튼 이렇게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360페이지 보시면 참고에 얘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참고증권은 재화인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은 참고증권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재화인데 얘네들 수반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얘네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얘네만 특정한 경우니까. 그래서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이제 부가세법상 공급 해당 여부 요것만 보시고 양도세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법에 의한 경매 공매는 과세를 안 하고 그 대신 법에 의한 공매가 아닌 케이스들은 당연히 경매 공매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돼 있죠. 지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은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는 거.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이 실질 공급이 된 건 아니고 간주 공급, 의제 공급. 이거 간주랑 의제는 그걸로 보겠다라는 의미죠. 공급한 걸로 보겠다. 실제 공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게 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따로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신탁재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좀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용액 공급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설명할 테니까 먼저 용액 공급도 볼게요. 일단 이렇게 일단 보시고 일단 두 번째로 할 게 용액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그래서 이 용액 공급은 재화보다는 좀 더 쉬워요. 쉬우니까 대부분 용액은 용액 공급. 용액 공급은 실질 공급과 이렇게 쓸게요. 이번엔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인데 그럼 간주 공급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자가 공급했을 때 그래서 보통 무상 공급했을 때 재화는 중요하니까 뒤에서 따로 배우고 무상 공급과 자가 공급 이랬을 때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일단 실질 공급은 뭐가 있는지
용역은 이런 거죠. 회계사가 우리 거래처에 만약에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 부가세도 같이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등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들.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용역 공급으로 과세. 두 번째,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이 재화시설물을 대여해 준 거죠. 부동산을 대여해 줬다. 아니면 어떤 기계를 대여해 줬다. 이런 것들은 용역 제공으로 보고 걔네들을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해서 특허권, 상표권 이런 권리를 대여해 줬다. 걔네를 판매했다. 판매는 재화, 대여는 용역.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해서 영무 제공, 재화시설물 이용,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얘네들은 실질 공급인데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세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재화시설물을 여러분들 이용하게 하는 게 부동산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간주 공급, 자가 공급, 이거 미리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을 안 배웠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간주 공급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 하여튼 요거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화의 그 용역까지 설명하면 이제 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탁 관련된 설명한 다음에 간주 공급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간주 공급은 여러분들 재화의 그러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은 외부에 한 건 아니고 내 회계 서비스를 나한테 내가 세금 신고를 내가 스스로 한 거다. 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상대방한테 해준 거고, 이거는 나한테 공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화는 좀 달라요. 재화는 이런 게 있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종업원에게 그냥 준 거야. 그럼 만약에 그거를 외부에 팔았으면 어떻게? 100만 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부가세 10만 원이 됐을 텐데, 그걸 종업원에 줬다고 해서 과세를 안 시키면 되겠어요?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종업원에 줘서 진짜 판 건 아닌데 공급한 걸 봐서 부가세 10만 원 내라, 이런 케이스인데, 요거는 무상으로 이제 용역 서비스를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에 있는 그 거래처가 아니죠. 우리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 서비스를 무상으로 줬다.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 공급은 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또 하나, 내 걸 내가 사용했다. 아니면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케이스, 이제 의사가 성형수술 같은 경우도 과세인데, 자기 딸 성형수술을 공짜로 해줬다고 해서 부가세를 부과시키지 않아요. 이런 건 또. 그래서 용역의 이제 자가공급, 무상공급은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무상공급의 예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특수관계인한테, 이거 쓸게요.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공급하면, 이런 케이스고,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무상공급, 이게 나오면 얘네들은 과세예요. 과세인데, 그럼 얼마로 과세할 거냐?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월세 시가만큼 과세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특수관계인 누구냐면, 특수관계인 여러분들 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라고 할게요. 법인의 임직원, 임원과 직원, 임직원,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들 특수관계인이에요. 그 다음에 친인척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특수관계인이고, 얘네들한테 우리 사업용 부동산이란 건 임대 주는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을 공짜로 주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임대료만큼 과세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 임대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다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역의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참고사항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할 테니까 한번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첫 번째 무상공급 중에, 여러분 재화를 공짜로 줬어요. 재화를 공짜로 주면 얼마만큼? 시가만큼 과세가 된다고 해서 그 금액 시가만큼 과세하라는 거고, 용역의 무상공급 과세를 원칙적으로 안 한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 내라는 거야? 100만 원 시가니까 시가 10%만큼 부가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를 이렇게 싸게 팔더라도 우린 시가만큼 과세시키겠다. 그게 재화도 용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싸게 팔았을 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 나갔을 때는 용역은 인정하는데 싸게 팔았을 때는 시가만큼 이제 우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 이 중에서 예외가 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예외라고 해서 특수관계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시 과세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용역의 공급에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고용관계에서 근로 제공했어요. 얘네들은 용역 제공이 아니죠. 왜냐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갖추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고용관계는 독립성이 없죠. 종속관계니까, 회사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제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입회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회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입회금을 딱 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증금인데, 입회 보증금인데,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회원권을 일단 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탈퇴를 하면 그 보증금 반환받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세가 돼요, 용역에 대한. 그래서 입회금에 대해서 나중에 반환 조건이 있을 때, 반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반환 조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환 조건이 있다. 다시 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가 그 골프장에 대한 이제 회원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만약에 자기가 탈퇴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환하니까 걔네들 과세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반환 조건이 있는 거는 회계학적으로 이걸 부채라고 해요. 부채는 과세를 안 한다. 응? 과세를 하질 않을 건데 반환 조건이 없는 것들 이런 거. 그럼 만약에 1억 원을 미리 받았어요. 받았는데 얘네들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이제 회원들은 원래는 이제 2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억 원 이제 지급한 회원들은 한 5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그럼 나머지 15만 원만큼은 이제 회원권 안에서 나가는 걸로 보셔야 돼. 그래서 반환 조건이 없는 이런 케이스들은 따로 실제로 회비랑 우리 입장료랑 같은 거죠. 입장료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많이 이제 다른 케이스도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반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반환 조건이 없을 때는 그 대가 성격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3번, 4번인데 3번, 4번도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 여기다 그릴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 특수관계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임직원들 보시면 되고, 뭐라고 되냐면, 조출료랑, 최선료, 그림이 밑에 있죠. 여러분들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역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역회사가, 이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시는 건 나중에 어떻게 외우시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선주가 있고, 화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하역회사는 뭐냐면 배가 얘가 갖고 있는 건데 선주가 배를 갖고 있는 선주가 화주한테 부탁을 받은 거야. 용역 공급을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주가 이제 용역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 공급을 하면 당연히 이 대가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주는 이제 뭐라는 거냐, 그 물건을 얘한테 옮겨달라는 또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역 공급은 당연히 대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 공급은 이렇게 흘러가요. 공급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이 중에서 뭐가 일어나냐? 선주는 이제 배를 이제 우리 항구에 정박시킬 건데 이때 정박료가 부담이 돼요. 그럼 정박료 부담은 누가 할 거냐면 선주가 부담해요. 그래서 정박료 부담을 3일 동안 우리가 정박을 하고 물건을 넣도록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얘가 둘 중에 하나야. 2일 동안 빨리 해서 2일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좀 지체해갖고 4일 넘어가거나. 그럼 지체하면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하역회사가 미안해. 내가 지체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해서 내가 채선료라고 불러요. 그건 그러니까 지연선적이죠. 지연선적에 대한 채선료를 이렇게 부담하고 근데 반대로 2일에 넣어준 거야. 정박료가 하루에 100만 원인데 2일에 넣어주면 100만 원은 세이브돼. 얘 입장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얘한테 조출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조출료를 뭐냐면 여기다 쓰세요. 조기 선적에 따른 이제 대가. 채선료는 지연 선적에 대한 대가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이제 인천에서 항구에서 이렇게 조출료나 채선료 받고 이제 이걸 정박을 해서 다 실은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또 정박을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얘가 갖고 가기로 했어. 3일 안에 못 갖고 가면 나중에 뭘 지급해야 돼요? 채선료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채선료. 그러니까 채선료는 외부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고 조출료는 얘가 빨리 실어가서 돈을 세이브했으면 이렇게 조출료가 나가는 거죠. 조출료 나갔으니까 조출료는 항상 선주가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급한 다음에 그럼 뭘 과세할 거냐? 이 중에서 용역 공급의 대가 성격인 거는 과세가 돼요. 얘는 과세가 돼, 조출료. 그 다음에 용역 공급의 대가인 얘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과세가 안 돼, 양쪽이. 그래서 뭐라고 됐냐?
선주와 하역회사 관계에서 나오는 조출료는 과세하고 선주와 화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채산료는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어떤 걸 과세할지 보시고 한쪽을 잘 외우시면 반대쪽은 또 다른 쪽으로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한쪽을 이제 어렵지 않게 정립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용역 공급에 해당해서 과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다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밑에 용역의 자가 공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런 상황이 자가 공급이다 이렇게 보셔서 이건 과세를 안 하는 거다. 용역의 자가 공급, 무상 공급 중에서는 아까 요거 특수한 케이스 하나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재화의 공급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탁재산 관련해서만 보고 잠깐 쉬고 넘어갈 테니까 신탁재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 360페이지 참고 세 번째인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탁 재산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밑에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A라는 이제 신탁 관련해서 A라는 뭐 시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사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올려서 그걸 파는 이제 분양하는 이런 사업자예요. 그래서 보통 시행사다 이렇게 시행사가 있고 이제 B라는 자는 뭐냐면 신탁회사예요. 신탁회사.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부동산을 신탁할 거예요. 부동산 신탁. 일단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원래 규정은 그냥 기본 규정은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얘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맡겨서 얘가 이걸 운영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건 신탁법에 있어요. 이건 신탁법에 의해서 부동산 신탁했을 때는 이제 이게 부동산이 넘어가더라도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운영에 대한 수익은 얘가 가질 거예요. 얘가 가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이 돼서 얘가 그걸 소유권 이전이 돼주는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거고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얘가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실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어 이게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럼 분양이 됐다. 분양이 되면 분양된 예를 들어서 건물이고 상가다. 이거는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를 VAT 부가세예요. 부가세 과세를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때 부가세 과세를 누가 할 거냐요? 누가 할 거냐? 원칙은 누구예요? 당연히 얘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래서 위탁자라고 부를 거고 얘를 수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위탁자, 수탁자 관계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신탁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일단 분양을 해서 여러분들 분양을 해서 부가세 과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당연히 얘가 납세 의무자야.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틀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탁자가 얘니까 부동산 신탁에서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얘 거니까 요거에 대한 부가세는 요게 내겠다. 이게 일반적인 규정이죠.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줄이죠. 수탁자 명의로 얘 명의로 이제 매매를 하다 뭐 분양했다가 팔았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위탁자의 직접 공급하는 재화로 보겠다. 다만은 나중에 보세요. 밑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공급으로 안 보겠다. 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넘기는 거 있죠. 이거 넘기는 거. 그게 밑에 동그라미 1번이죠. 두 번째. 신탁회사에서 나중에 기간이 만료해서 다시 일로 돌려줄 수 있죠. 그 돌려줄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그게 2번이죠. 지금 재산 이전. 또 뭐가 있냐면 신탁회사가 바뀌면 굳이 일로 왔다가 갈 필요 없으니까 신탁회사 재산을 이쪽으로 이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3번일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탁회사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전하는 것도 뭘 안 보겠다? 얘네들은 공급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공급을 보지 않겠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랑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신탁 관련해서 부가세를 얘가 내야 되는데 얘가 주된 납세 의무자야. 그럼 만약에 얘가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밑에 보시면 신탁재산, 예를 들어서 얘가 또 다른 재산이 또 맡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재산을 한도로. 이거 나갔으니까 없으니까 미분양된 게 혹시 있으면 요 재산을 한도로 얘가 부가세를 지는 2차 납세 의무, 그 물적 납세 의무, 그러니까 얘 주된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거든요. 주된 납세 의무자로 부르는데 이걸 혹시 체납을 하게 되면 얘가 제2차 납세 의무인 물적 납세 의무를 지도록 돼 있어요. 물적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물적납세 의무는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아 이렇게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구나. 얘가 못 내면 얘가 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물적납세 의무는 얘가 다 내고 남은 금액만 얘가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얘가 내는 건 아니고 얘가 냈을 때 부족한 금액만 내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물적납세 의무라는 게 제일 밑에 있고 아시겠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분양된 이제 부가세 과세되는 우리 이 부분에서 위탁자가 당연히 내는 건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탁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 있냐?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런 대출이 있어요. 신탁회사에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그 담보된 이제 수익증권을 사가는 경우가 있어. 사가서 이 담보된 증권 범위 안에서 얘한테 뭘 해줄 거냐면 대출을 이렇게 준대. 대출을 이렇게 준대. 대출해주면 지금 이걸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대출금을 회수할 시점에 대출금이 돈이 없대. 얘가 돈이 없어서 회수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얘 재산을 담보된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게 수익증권 관련된 건데 이 수익증권에서 그 단서로 뭐라고 되냐면 위탁자에 뭐라고 되냐면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할 때 그 소리는 뭐냐면 얘가 대출금을 안 갚으면 이때 얘한테 신탁회사한테 뭘 할 수 있냐면 네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처분해 달라는 처분 권한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무 이행을 위한 처분이라고 하는데 채무 이행을 위한 처분 한번 써볼까요? 지금 얘가 수탁자 여기 신탁회사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우리 수익 우리 그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권한이 있어서 이때 처분은 그러면 이건 누구의 처분을 볼 거냐? 이걸 만약에 위탁자의 처분으로 보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처분해서 돈을 갖고 날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수탁자가 처분한 걸로 봐서 수탁자가 공급한 걸로 보겠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결한 경우로서 두 번째 줄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누가?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본다. 그럼 얘가 공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수탁자가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이런 사례로 해서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요거는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하더라도 신탁 관련된 부가세는 위탁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낸다 하면 틀린 말이고 그건 옛날 이제 나왔던 거고 중간에 개정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제 요 물적납세 의무 부분이니까 이렇게 낼 거고 얘네들 공급되는 거 각각 공급되는 건 공급을 안 보겠다.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생긴 거에 주택납세 의무자가 체납을 하면 세금을 안 내면 얘가 대신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되는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는 그 제3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처분을 누가 처분한 걸로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처분한 걸 봐서 부가세를 네가 내라는 거죠. 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게 이제 재화의 공급과 용해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남은 거는 재화의 실질 공급을 했으니까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고 이건 뒤에서 이제 뭐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과세 표준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간주 공급을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 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 때 그때부터 간주 공급부터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